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런 버핏이 얼마 전 자신이 갖고 있던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원래 사고팔고를 자주 하지 않기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약 4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입한 지 한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량 이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핏 측은 아직까지도 그 매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죠. 굳이 얘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음모론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음모론입니다만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상당히 걱정할 만한,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뉴스와 소식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것을 미리 감지한 워런 버핏이 대만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이다 라는 사실일지 아닐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소위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좀 끔찍한 그런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는 이 보너스 뉴스에서 이 음모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특급 정보에서는요, 이 펩시콜라가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이 아이스 커피가 전량 리콜 조치됐다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항해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서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 콘트라 코스티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680번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소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소방차에 있던 소방관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차량 제조사인 테슬라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 운전자가 주행 보조 장치인 이 오토파일럿 등을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차 안에도 연방도로교통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이 오토파일럿의 긴급 차량 감지 및 대응 시스템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그리고 해당 차량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도로교통국의 시각이어서 다른 차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은 지난 2021년 8월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켰던 테슬라 차가 소방차의 구급 소방차와 그리고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도로교통국은 지난 16일 테슬라의 또 다른 운전자 보조 기능인, 이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죠. 지난번에 제가 보도해드렸죠. Full Self Driving, 줄여서 FSD라고 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 결함이 발견돼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면서 테슬라 차량 36만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까지 되고 있는 테슬라가 또 사망사고를 이번에 냄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 어제 이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식을 아마 미리 접하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어제는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에 프레지던트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쉬지 않고 더 열일하셨습니다. 열일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사전에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회담도 하고요, 추가적인 군사 지원 계획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직접 찾은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로 2개월여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이 만난 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이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를 직접 방문했다라는 점에서 세계가 어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은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이 동부 전선 등지를 중심으로 지금 대공세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조짐을 보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지원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에 가서 재확인시켜줬다라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이 전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주목된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키이우로 떠나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고 굴하지 않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다 라고 출발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출발 아주 직전에요.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이제 출발 한참 전에 하면은 안보 문제, 이 보안 문제,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라면서 이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어제. 자, 어제 이 만남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지키겠다 이런 말이죠. 이 말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현재 크게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만 더 볼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또 서방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이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우리가 만나는 이 방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일어나세요라고 말한 뒤에 자신도 일어나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막 찍으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아주 든든했을 거예요. 네. 자, 현직 미국 대통령이 포탄이 쏟아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인 나라를 직접 방문한 것은 정치적, 외교적 그런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사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거길 간 건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구체적인 이동 수단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이유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바로 우크라이나까지 간 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곽 다른 나라에 전용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까지는 기차를 이용해서 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또 하나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방문은요, 전 세계에는 극비리에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딱 한 나라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우크라이나 말고요. 네, 그게 러시아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예기치 않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출발 불과 몇 시간 전에 러시아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러시아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지만 백악관은 그에 대해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러시아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당연하죠. 러시아가 순순히 그러세요? 그럼 잘 갔다 오세요. 잘 방문하고 오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피력했을 텐데 미국은 일단 통보를 한 후에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강행한 데에는 사실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또 가능했을 겁니다. 백악관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몇 달 전부터 국가안보회의와 백악관 비서실, 또 국방부, 그리고 FBI, CIA 등 정보당국 등이 모두 하나로 연계돼서 세심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 미국에서
또 이 미국 관리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 대통령은 여러 단계 있을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에 대처하는 걸 다 만들었고 각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통령은 보고받았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냥 이 미국의 대통령 날을 만나서 그냥 일회성 행사 그런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였잖아요. 그리고 하루 휴일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제 하루 쉬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작 프레지던트 데이의 프레지던트는 열일하신 거예요. 그냥 대통령 날을 만나서 맞아서 일회성 행사 차원 그런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우크라이나 방문을 어제 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까지 다 계산한 뒤에 철저하게 준비된 방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극비리에 추진되던 이번 일은요, 방문 당일인 어제 미국 내 안보 관련 핵심 강요들이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극소수만 알고 있고 대부분 미국 고위 관리들도 몰랐는데 미국의 이제 고위 관리들 중에서도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출발 몇 시간 전에 러시아한테 통보하듯이 출발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전화로 그것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순간까지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핵심 역할을 아주 잘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살떨리는 순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은요, 오전 11시 20분쯤 경호 인력이 통제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키이우 중심부에 있는 성 미카엘 대성당까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당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돌연 그 지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습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 공습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물론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아마 그 자리에서 체감했을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성당 갔다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다행히 이날 실제로 미사일 공격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설마 그리로 미사일을 쏘지는 못하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러시아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단 공습 경보는 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미군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하는 동안 센츄리 조기 경보기와 첨단 정찰기 등을 폴란드 영공에 계속 띄워서 주변 상공을 감시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두 정상은 걸어가던 중에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으로 길을 또 옮겨서 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러시아 군과 교전 끝에 숨진 이 전사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벽 앞에 서서 헌화하고 잠시 묵념하는 그런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그 와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이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진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연출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 젤렌스키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장에서 함께 포옹하는 이 모습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달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대한항공이 갑자기 마일리지 혜택 받는 그 공제 내역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발표했다라는 내용. 그 내용이 알려지자 사실 그 미주 한인들은 물론이지만 한국에서도 크게 반발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그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객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일리지 그 소진 방안 마련에
방점을 딱 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일리지를,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일리지 많잖아요. 그걸 그냥 가능한 한 그냥 빨리 쓰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도 좀 짐을 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마일리지를 빨리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 마련에 방점을 딱 찍어 놓고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어서 또 아시아나항공과 조건부 기업 합병을 승인하게 되는 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제기하자 결국은 한 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이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인 것, 불리하게 만든 것이 더욱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의 경우는 이제 저가 항공사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뉴욕 갈 때, 진해에요. 무슨 부산에요. 이런 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뉴욕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LA를 가거나, 뉴욕을 가거나, 아니면 유럽을 가거나, 또 캐나다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근데 합병해버리면 결국 한 회사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한항공을 탈 수밖에 없으니까,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어도 할 수 없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게끔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마일리지로 프랑스 파리를 가려고 했는데 파리는커녕 인도네시아 발리도 못 갈 판이다라는 그런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한국 정부까지 이 마일리지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압박에 나서자 이 대한항공은 결국 이 개편안 개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이런 트위터에 이런 내용도 올렸죠. 코로나19 이후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그런 방안을 내놓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나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항공은 개편안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편안 재검토에 따라서 이 새 마일리지 시행도 사실상은 연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그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연기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개편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연기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느냐?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공제율 이런 걸 조정하고 연구하고 그러려면 사실 이게 한두 달 만에 안 돼요. 이 개선 대책을 바로 한두 달 만에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3월, 당장 4월 시행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4월을 넘길 것은 거의 확실한데 4월 이후에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마일리지 공제율과 또 적립률 등을 조정하고 또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한항공이 일단 한 발은 뒤로 물론 물러서긴 했습니다만은 여론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여론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근데 이제 원래 대한항공은 시중 여론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이 워낙 들끓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일단 여론이 들끓자 그러자 정부가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대한항공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멈추는 제스처를 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재검토하겠다. 제스처를 일단 취한 셈인데 일단 그 여론이 또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런 속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지금 불리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시행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그 새로운 개편안을 들고 나올지 여론이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이 언론사는 주목을 해봐야 돼요. 대한항공은 항상 막 시끄러우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확 시행하는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생기는 이 자연 면역이 재감염 시에 중증을 예방하는데 90% 정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연구소의 코로나19 예측팀이 19개 나라에서 진행된 65개 연구를 메타 분석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연구는요, 다양한 형태의 면역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이다라고 이제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요, 코로나19를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코로나19 감염에 따라서 생긴
그 자연 면역은 10개월간 모든 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가 다행히 잘 나았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는 아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거예요, 제가. 자, 코로나19 감염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리고도 이제 효과를 봅니다. 어떤 효과냐? 입원을 한다거나 또는 뭐 사망을 할 만큼 위험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치사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보호 효과를 89% 보였다고 합니다. 10개월 이후에도요. 자, 특히 그리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자연 면역 말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은 이 파이자를 맞았을 때가 그나마 좀 가장 좋았대요. 이 파이자를 맞았을 때 그나마 그 기간이 40주까지 중증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자연 면역으로 생긴 면역력의 보호 효과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 크리스 머레이 연구소장은 홍역이나 수두 등과는 달리 예를 들어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것은 우리 평생 어렸을 때 한 번 맞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홍역과는 달리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들도 부스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자연 면역력은 이제 오래 비교적 백신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 나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기는 맞되, 뭐 안 맞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백신을 맞기는 맞되 그래도 1년에 한 번 그 이상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 나왔죠? 코로나 한 번 걸렸다 나으신 분들은 백신을 1년에 그냥 한 번 정도 맞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부스터샷 2번, 3번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한 번 걸렸다가 또 걸리는 이 재감염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 적지 않아요. 이 재감염과 관련해서 이 자연 면역이 재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따져봤습니다. 자, 한 번 걸렸다가 나은 소위 자연 면역을 가진 경우에 10개월이 지난 그 이후에도 재감염 보호 효과는 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그냥 한 번 걸렸다가 이제 자연 면역이 생겼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한 6, 7개월 있다가 또 걸렸는데 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21%가 나머지 79%를 뺀 나머지 21%는 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이 10개월 이후에 또 걸리지 않을 그런 확률은 79%, 또 걸릴 확률 21%.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중에 BA1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BA1에 대해서는 재감염 예방 효과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36%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BA1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연구진은 그러나 이제 이 같은 결과가 백신이나 부스터샷이 권장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를 안 맞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여전히 면역력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접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면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해서 일부러 걸릴 수 없잖아요. 또 그래도 안 되고요. 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한번 이제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은 참고로 아시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보시는 분들은 그래? 자연 면역이 좋아? 나 그럼 그냥 빨리 한번 걸리고 자연 면역으로 갈까?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이렇게 연구진들은 말한 겁니다. 자, 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어서 이 한국 사위로 불리우는 사람 있죠? 미국의 공화당 차기 대선 잠룡 중에 한 명으로 꼽혀온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 주지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출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그런 욕망이나 어떤 그런 프로젝트 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엊그제 NBC 방송에 Meet the Press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출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불출마를 고려하겠다라면서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그럼 민주당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공화당인데도 이렇게 발언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든 그를 지지하고자 하는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과거에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이 출마가 트럼프를 돕는 게 된다면 그게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되느냐라는 어떤 그 사회자의 질문에, 물론 그게 내가 불출마를 고려할 아주 확실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공화당에서 나의 미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공화당의 미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한편 이 질문자는요, 이 호건 전 주지사에게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들에게 최종 대선 후보가 공화당에서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뭐 토론도 벌이고 경선도 벌이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한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최종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지지를 한다라는 서약을 하는 사람만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 참가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있는데, 만일 그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건 전 주지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서약을 시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체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서약에 사인하지 않을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스마트한 대답을 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과 또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전국을 여행하고 있다. 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A 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이 데일리 뉴스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초 약 450만 명이 널싱홈 등 노인 간호시설에서 근무를 했지만 최근 2년간 24만 명이 퇴직을 해서 팬데믹 관련 실업 가운데 노인 간호 인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널싱홈을 비롯해 양로시설 등 노인 간호시설에 입주한 시니어의 수는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택 노인 돌봄 서비스, 집에 있으면서 이 노인들이 집에 거주하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뭐 홈케어라고 하죠. 재택 노인 돌봄 서비스인 이 홈케어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한 업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 공간이 필요한 모든 시니어들에게 충분한 침대를 결코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남가주의 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구 센서스국은 2032년까지 18세 이하의 나이보다 65세 이상 나이의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2년 더 많아지고 2060년까지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700만 명인 85세 이상의 인구는요, 2050년이 되면 1860만 명으로 급증하고, 또 현재 9만 명인 100세 이상의 인구는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지역만 따로 좀 볼까요? 남가주에 우리 한인분들 많이 계시니까. 남가주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65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LA는 34% 늘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더 많이 늘었어요. 42%가 증가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40%, 샌버나지노는 45%,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10년간 증가했습니다. 2030년 중반까지는요, 7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55 내지는 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널싱홈에 입주한 사람들의 비율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 들잖아요.
65세 이상에서 널싱홈에 입주한 사람들의 비율. 통계상으로는요, 60세에서 74세 사이 인구의 1.1%가 널싱홈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널싱홈이라는 것은 이제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85세 이상은 최대 15%가 널싱홈에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 널싱홈에 입주하는 경우는 좀 낫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이슈가 더 크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치매 환자의 증가 문제입니다. 전국 알츠하이머 협회와 그 연구에 따르면 현재 그 600만 명인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는 오는 2060년까지 약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가주의 경우 치매 환자가 현재 71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이 노인 관련 사업이 아주 유망하겠는데, 그래도 역시 노인 관련 사업을 앞으로는 해야 돼. 이게 최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 인력의 부족 문제입니다. 노인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은요, 노인 간호 이 사업 전망을 전반적으로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벌이는 되는 것 같은 사업이긴 한데 막상 차려놓으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나가면 사람 뽑기 바쁘고 나가면 사람 뽑기 바쁘고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거죠. 지난해 여름 미국 건강관리협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5곳 가운데 3곳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이 신규 입주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요양원 운영자 4명 가운데 3명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을 접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어디에나 해결책은 없지는 않죠. 인력 부족 해결책으로 단순한 이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로봇 같은 그런 관련 기술도 좀 궁여지책으로 연구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해결책이 그런 거는 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관련 분야의 이민이나 취업 문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널싱홈의 인력 부족은 이민 정책을 강화한 후에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널싱홈과 양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80%가 해외 출생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 인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민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40년 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허덕여온 그런 미국 사람들이 무려 47,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40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은 약 47,000명으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고 뉴스가 되느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40여 년 전에, 이게 샘플 케이스입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5,250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올해 72세의 해밀턴 씨가 말합니다. 해밀턴 씨는 장애인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되는 방식으로 $13,000를 갚아왔지만 또 이자 등으로 인해서 채무액이 더 불어나 있어서 지금 이 72세의 나이에 여전히 $4,093의 빚이 나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또 대학을 다닌, 또 그래서 대학 학자금을 72세가 돼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1980년대에 $25,000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역시 72세의 로잘리 린치라는 여사는 이자 체납 등으로 인해서 빚 규모는 $65,000로 불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로잘리 린치 이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도 그 빚더미에 놓여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25년 이상 그 대출 상환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70세, 80세가 됐다고 해도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돼. 이렇게만 단순히 따지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교 때 젊었을 때 공부하려고 빌린 돈을 70세, 80세가 되도록 계속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만약에 그렇게 만든다면, 뭐 예를 들어 70세가 넘으면 안 갚아도 돼. 뭐 만일 이렇게 만든다면, 그럼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걱정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민간 은행들 보세요. 민간 은행들도요, 그 빚을 갚는 사람들 그 시간이 너무 지나면은 회수할 수 없는 빚이라고 딱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딱 분류를 합니다. 그런 돈 은행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정기적으로 대손 상각을 하면서 이걸 처리합니다. 소위 말해서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손실 처리를 하면서 뭐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하면서 다 멀쩡히 은행들 승승장구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젊었을 때 공부한 그 학자금을 70세, 80세가 넘어서까지 걱정을 하게 그렇게 국민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 동안에 지금 대부분 다 갚느냐라는 것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환을 시작한 후 그리고 최종 상환을 마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5년 6개월, 15.5년가 15년 반, 15년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0세, 80세 그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오래 못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15년 6개월 안에 못 갚았다 하더라도 40년 넘게 이 빚더미를, 특히 학자금 빚더미를 계속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저도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그 의견에 한 표를 보태는 바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이 펩시콜라가 제조사인 미국의 식음료 회사 펩시코라고 있습니다. 이 펩시코가 미국에서 이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게 있는데요. 냉장 커피 음료입니다. 30만 병에 대해서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이 FDA는 펩시코가 유통한 이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바닐라 프라푸치노 냉장 커피의 일부 제품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리콜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3월 8일까지 또 5월 29일까지 그리고 6월 4일까지 그리고 6월 10일까지로 찍혀져 있는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바닐라 프라푸치노 냉장 커피 음료 약 30만 병 이상입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그 유리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음료수, 아이스 음료들. 스타벅스에서 유리 냉장고에 넣어서 넣고 판매되는 이 바닐라 프라푸치노 커피.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급 정보였고요.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보너스 정보도 됩니다만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놓고 오늘 제가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좀 넣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더웨이에 이어서 블랙록과 JP 모건 등등 여러 투자회사들이 월가 금융회사들, 여러 회사들과 다 함께 일제히 최근에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일제히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 주식을 다 팔아 처분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이 일제히 우량주로 알려지던 이 회사의 주식을 왜 갑자기 팔아치우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제가 어떤 주식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치 얘기이기도 하고 국가 안보 얘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그 일각에서는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판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더웨이는 지난해 가을에 TSMC 주식을 41억 달러어치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 5개월 만에 5천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원래 그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더웨이 회사죠, 자기 회사죠. 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몇 달 만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워낙 가치 투자의 대가 아닙니까? 그 어떤 회사나 그 주가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4, 5개월 만에 다 팔아친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 버핏이 TSMC 주식을 대량 매각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자기 자유죠. 뭐 설명해야 될 의무는 물론 없죠. 자, 그런데요. JP 모건과 블랙록 역시 지난 4분기 각각 대략 한 400만 주씩 TSMC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투자 회사도 지난해 3분기에 산 TSMC 주식을 130만 주 바로 4분기에 바로 처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GQG 파트너스는 보유하고 있던 이 TSMC 지분을 63%로 떨어뜨렸습니다. 훨씬 더 많았는데, GQG라는 거기는 이제 일종의 TFG, 여러 투자를 분산 투자해놓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TSMC 지분을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줄인 거예요. 캐피털 그룹이라는 투자 그룹 역시 950만 주의 TSMC 주식을 다 처분했다라고 최근에 공시를 했습니다. 자,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요 정부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누구보다 빨리 냄새를 맡고 덤벼드는 이 같은 월가의 투자 회사들이 왜 다들 대만의 반도체 회사 주식을 갑자기 팔아치우는 건지 주목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반응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군사 행동의 핑계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차관 입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영국 정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파에 대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쯤 이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은요, 대만에서 지난 2016년 5월이죠. 그때 민진당 소속 차잉원 총통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그 차잉원 그 총통이 당선되자 곧바로 그 이후부터 대만을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이를 계기로 대만 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고요. 또 군용기를 연일 대만 해협 그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시키는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군사 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대만 공군은요, 스텔스 초계함까지 미국에서 사들여서 전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유사시 중국 항공모함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성 현역 장군 마이클 미니언 공군 기동사령관이 한 말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 미니언 공군 기동사령관은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년 뒤죠.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연방 하원에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마이클 맥콜 의원은 하원의 외교위원장이에요. 이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가세했습니다. 이 맥콜 위원장은 얼마 전 그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때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그 사회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사회자님이 언급한 그 가능성은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중국은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올해부터 미국의 전쟁 권한 그리고 해외 미군 배치 등등을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더더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맥콜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맥콜 위원장은 또 중국은 대만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1년 뒤에 치루어질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일 그때 중국의 그 시도가 성공하면 중국은 대만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중국에 흡수시켰던 이 홍콩처럼 대만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어서 하지만 만일 중국이 그때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당선시키지 못한다면
중국은 결국 군사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지던스 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찾아서 전장터를 직접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2년 후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는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이후 뉴스를 또 더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 더 문제는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도 남한을 침공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더더욱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 보도한 게 있는데요. 2025년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기에 적합한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몰락한다면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본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부기관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영어로도 하고 뭐 한국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또 단파 방송을 쏴서 북한에서 또 이걸 잡아서 몰래라도 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단파 방송도 하고, 뭐 비공식입니다만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자유 아시아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Radio Free Asia라고 있어요. RFA. 이 자유 아시아 방송은 하와이의 태평양 포럼이 지난 15일 대만 몰락 시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라는 그 포럼에서 이 같은 취지의 분석을 이미 내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면서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다라고 그때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이 몰락하면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시켜버리는 게 성공한다면 북한의 판단은 이거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졌네 결국은. 그러면은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내가 너무 겁낼 필요가 없네. 주한미군 겁낼 필요가 없네. 왜? 미국이 중국에게 졌네. 우리에게는 중국이 있으니까 라는 오판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중국이 미군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북한이 그렇게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유혹에 또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할 마음이 생길 경우 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CSIS. 이 CSIS가 지난달에 발간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라는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만 관련 보고서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대만 위기 발생 시에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대만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 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를 차출해서 대만 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인 어떤 틈새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갈 결심을 한다면 그게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 주식을 전량 팔았다라는 뉴스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히 주식 사고팔고의 뉴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무게감 있게 다가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분석할 부분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후 적당한 기회에 이 내용만 놓고 따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네,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쁘시면 오늘 말고 내일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